사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성, 별이 4개나 달린 육군 참모총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앞엔 피투성이가 된 한 여군 대위가 들것에 실려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머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평범해 보이는 60대 중반의 남자였죠. 누가 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한마디에 주변 모든 군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민간인처럼 보이는 한 사람의 등장에 대한민국 육군 최고 지휘관이 무릎을 꿇다니요.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여군 대위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1초 만에 할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럼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흘 전 경기도의 한 육군부대 15사단 정비창고 앞에서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정비창고는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이 시간에 누가? 그곳을 지나가던 한 여군 장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서연 대위, 육군 정비병과 소속, 계급은 대위였습니다. 서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부대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정비 부품이 자꾸 사라진대요. 그러게,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래? 보급품 횡령, 군대에서 가장 심각한 비리 중 하나였죠.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조용히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파병 경험이 있던 서연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건 익숙했죠. 담벼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창고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뭔가를 옮기고 있었거든요. 트럭 한 대가 뒷문으로 들어와 있었고 새 엔진과 부품들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새벽 전에 다 빼내야 돼. 조심해라. 이거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야. 서연은 재빨리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화면을 안정적으로 잡으려 애썼죠.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원사 계급장을 단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태신 주임원사. 부대에서 가장 높은 부사관이었죠. 오 원사님. 서연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태신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맞구나.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주변에서 서너 명의 부사관들이 더 나타났습니다. 모두 건장한 체격에 눈빛이 매서웠죠. 이서연 대위, 내가 괜한 곳에 발을 들였어. 오태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봤으면 죽어야지.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잡아. 오태신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사관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서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곳은 부대 후미진 곳.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빼앗아. 한 부사관이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이년이 다 찍어놨네, 삭제! 대위님, 도와주세요. 그때 옆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렸습니다. 서연과 함께 있던 윤하진 하사였습니다.
하진이도 호기심에 함께 따라왔다가 똑같이 붙잡힌 거죠. 이 새끼들이. 오태신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장교고 뭐고 없어. 봤으면 끝이야. 원사님, 이건 안 됩니다. 서연이 간신히 말했지만 대답은 주먹이었습니다. 퍽! 오태신의 주먹이 서연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으윽!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집단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인연이 감히 우릴 고발하려고. 죽을래? 주먹과 발길질이 빗발쳤습니다. 여군이고 뭐고 상관없었죠. 아니, 오히려 더 거칠게 때렸습니다. 서연은 얼굴을 감싸며 웅크렸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선 하진이도 똑같이 막고 있었고요. 그만. 제발.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창고 계단으로 옮겨. 오태신의 차가운 명령이 들렸습니다. 예. 사고로 만들어야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걸로. 알겠습니다. 부사관들이 서연과 하진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계단 위에서 밀어. 쿵, 쿵쾅. 두 사람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1시간 후, 부대 의무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태신이 군의관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대위 군의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폭행 흔적이 너무 명확합니다. 이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야. 하지만 원사님, 이건 명백히. 오태신이 군의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김대위, 자네도 이 부대 사람이지? 자네 누나 지금 어디서 근무하지? 국군 수도병원이었나? 군의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자네가 똑똑하게 처리하면 누나 승진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이상하게 보고서를 쓰면 글쎄, 군 병원도 좁은 세상이잖아. 군의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계단에서 실족한 것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오태신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입 다물겠지. 하지만 오태신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의 시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그 시아버지의 전화 한 통이 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란 걸. 다음 날 아침, 의무실 침대에 누운 서연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특히 왼쪽 눈은 완전히 부어올라 있었죠. 갈비뼈도 금이 간 것 같았습니다. 숨 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거든요. 대위님, 옆 침대에서 하진이 힘없이 불렀습니다. 하진이도 상태가 비슷했습니다. 하진아, 괜찮아? 네. 근데 대위님, 우리 어떻게 하죠?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때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대장이 들어왔죠. 최중령, 40대 중반의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이 대위, 네, 대대장님. 서연이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최중령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 기억나나? 예. 보고서엔 계단에서 실족한 걸로 돼 있던데. 대대장님, 저는 그게 사실이지? 최중령의 목소리에 압박이 실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는 이 대위. 최중령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 군 생활 얼마나 남았나? 전역까지 3년입니다. 3년. 그동안 무탈하게 복무하고 싶지 않나?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죠. 살고 싶으면 묻어라. 알겠나? 하지만 자네 혼자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여긴 군대야. 최중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직이 움직이면 개인은 아무것도 못해. 알아들었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잘 생각했어. 푹 쉬어. 최중령이 나가고 의무실엔 다시 침묵만 남았습니다. 하진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위님,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정의에 대한 신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의무실에서 방치됐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죠. 간부들은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아.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장민규. 30대 중반의 IT 회사 직원이었죠. 민규 오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규는 서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부어오른 눈, 멍투성이 얼굴, 깁스한 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실수야. 그냥 계단에서 넘어졌어. 이게 계단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돼. 오빠, 제발 큰 소리 내지 마. 서연이 간신히 말렸습니다. 민규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내의 눈빛을 보고 참았습니다. 두려움. 그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거든요. 뭔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구나. 민규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아, 말해. 정말 뭐가 있었던 거야? 나중에 얘기할게. 여기선 안 돼. 왜 안 돼? 바로 그때 의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회색 머리에 깊은 주름, 평범한 차림의 60대 중반 남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민규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장유성, 민규의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아. 유성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유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성은 말없이 서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의사 출신은 아니었지만 오랜 군 생활로 상처를 보는 눈은 있었죠. 이건 폭행이야. 계단에서 넘어진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로 생긴 명백한 폭행 흔적이었죠. 서연아. 유성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말해봐. 누가 그랬어? 아버님. 전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유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강철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죠. 조직의 보복이 더 큰 화가 돌아올까봐. 아버님,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유성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아들을 봤습니다. 민규야, 내 아버지. 나가 있거라. 예, 잠깐 나가 있으라고. 민규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무실에 유성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유성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한테는 숨기지 마라. 넌 이런 애가 아니잖아. 넘어지고 다치면 화부터 내는 성격이지. 유성은 며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직하고 원칙적인 성격. 그래서 군대에서도 자주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어. 왜? 조직이 무서워? 보복이 무서워? 유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냐? 그 말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성은 겉으로는 평범한 예비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죠. 이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칠성, 유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이름 아직도 여기선 통하겠지? 칠성, 그건 유성의 군 시절 호칭이었습니다. 별 7개를 상징하는, 아니, 정확히는 별 4개를 달았던 사람. 전설적인 군인, 장유성 예비역 대장. 아버님.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괜히 욕심 부렸다가. 욕심? 무슨 욕심? 보급품 횡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증거를 찍으려다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정비창고에서 본 것, 오태신 원사와 부사관들의 폭행,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 유성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죠. 그래서 지금 조용히 묻으라고 협박받은 거구나. 네. 대대장님도. 모두들.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유성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네.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유성이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의를 지키려다 다친 건데 왜 내가 숨어야 하니?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할게. 유성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태식아. 나다.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부님, 지금 여기로 내려와. 15사단. 15사단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유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군대에서 얻어맞았다. 조직적으로. 뭐라고요? 전부 데리고 와. 헌병대, 안보사 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성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의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던 민규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민규야. 네. 오늘 밤 이 부대는 뒤집어질 거다. 예. 민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는 느낄 수 있었죠.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유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태신, 그리고 이 부대 간부들. 유성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각오해라. 밤 10시, 15사단 정문. 당직 사병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오늘 야식 뭐래? 라면이래. 에이 또? 평화로운 대화가 오가던 그때 갑자기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차가 왔네? 초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검은색 SUV 세대가 부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군용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저건 헌병대 차량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10대가 넘었죠. 뭐야? 무슨 일이야?
당직사관이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SUV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안보사 요원들이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검은 정장 차림. 하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범상치 않음을 알 수 있었죠. 저, 어디 소속이신지? 당직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군안전보장사령부 수사관입니다. 요원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통제됩니다. 아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게 무슨... 바로 그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두두두두둑. 헬기였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2대. 군용 헬기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더니 연병장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당직사관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비상, 전 부대 비상, 간부 전원 집합,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들어 있던 부대가 일시에 깨어났죠. 간부들이 황급히 옷을 입고 뛰어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훈련이야? 비상이래. 이 시간에 연병장으로 모여든 간부들. 그들은 착륙한 헬기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별 4개. 사성. 육군 참모총장 김태식 대장이었습니다. 총장님. 사단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총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김태식은 사단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걸어갈 뿐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장유성, 회색 머리의 60대 노인. 하지만 그의 등장에 나이든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분은 설마 칠성 장군님? 그럴 리가. 전역하신 지 20년도 넘었는데. 속닥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유성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았죠. 오태신, 폭행의 주범. 저 사람이군. 유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태신 주임원사. 김태식이 차갑게 호명했습니다. 전방으로 나와. 오태신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총장이 여기 왔는지, 왜 자기를 부르는지. 총장님, 무슨 일로? 나와. 김태식의 목소리에 칼날이 섰습니다. 오태신은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성과 마주쳤죠. 넌, 유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를 때렸지? 예. 오태신이 당황했습니다. 며느리? 무슨 소리지? 이서연 대위. 내가 때렸지? 그 순간 오태신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년의 시아버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태식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무릎 꿇어. 총장님, 무릎 꿇으라고. 오태신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거부하면 안 되는 명령이라는 걸.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령관님, 오해입니다. 오해? 김태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 전체를 뒤집을 건데 오해가 밝혀지길 바라. 새벽 2시, 15사단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안보사 수사관들이 부대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고 헌병들이 관련자들을 격리하기 시작했죠. 정비창고 전체 봉쇄, 보급장부 전부 압수, CCTV 영상 확보, 체계적이고 신속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돼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그랬습니다. 김태식은 유성의 전화를 받고 즉시 움직였죠.
수사팀을 꾸리고 헬기를 띄우고 부대를 포위했습니다. 단 3시간 만에 정비창고 안 수사관들이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여기 장부 조작 흔적 있습니다. 폐창고에서 민간업체 명함 발견. 신품 부품인데 불출 기록이 없네요.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조직적인 횡령, 민간업체와의 결탁, 보고서 조작,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사단장 집무실, 김태식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사단장, 예, 총장님. 박 소장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태식이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보급 장부였습니다. 6개월간 누락된 부품이 3억 원어치입니다. 3억? 그건. 그리고 이서연 대위 폭행 사건. 계단 실족으로 보고했죠? 그게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닥쳐요. 김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군인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상처와 폭행당한 상처 구분 못할 것 같습니까? 박 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장, 당신도 알고 있었죠? 아닙니다. 모르긴. 주임원사가 이렇게 큰 비리를 저지르는데 사단장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김태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도 한몫 챙겼겠죠. 그렇죠? 정말 아닙니다. 저는 조사받으시죠. 안보사에서 다 밝혀낼 겁니다. 김태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헌병, 사단장 격리. 예. 헌병들이 들어와 박 소장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단 최고 지휘관이 끌려가는 모습,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편 의무실, 유성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아버님. 서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대가 난리 난 걸 다 보고 있었죠.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당할 줄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히 욕심 부렸다가. 욕심이 아니야. 유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려 한 거잖아. 그게 어떻게 욕심이니? 하지만 서연아. 유성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군인은 정의를 지켜야 해. 비록 그게 힘들더라도.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 부조리와 싸웠지. 유성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죠. 그때도 많이 힘들었어. 조직의 압력, 선배들의 협박. 아버님도. 그럼 나도 겪었지. 유성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유성은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당당해.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유성은 며느리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시작했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수사본부가 설치된 회의실, 김태식 총장과 안보사 수사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보고하세요. 김태식이 말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태신 주임원사를 중심으로 한 보급품 횡령이 최소 2년간 지속됐습니다. 2년? 예. 민간업체와 결탁해서 신품 부품을 빼돌리고 대신 중고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2억 원 상당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2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가담자는 오태신 원사 외에 부사관 5명, 그리고 수사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장 박 소장도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오태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일부가 사단장 명의 차명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김태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단장까지 이 부대가 완전히 썩었군. 그리고 이서연 대위 폭행 건은 그건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김태식이 일어났습니다. 오태신을 데려오세요. 예. 잠시 후 수갑을 찬 오태신이 끌려왔습니다. 밤새 조사를 받은 탓에 얼굴이 초췌했죠. 앉아. 김태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태신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태신. 예. 이서연 대위를 때린 이유가 뭡니까? 그건 대답해. 김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교를 폭행한 이유 말해보세요. 오태신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백했습니다. 봤기 때문입니다. 뭘 봤습니까? 보급품을 빼돌리는 걸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렸다? 예. 김태식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당신 미쳤습니까? 죄송합니다. 장교를 집단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사고로 조작하고. 김태식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이 군인입니까? 깡패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태신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료 장교를 때리고 부하 하사까지 폭행하고. 김태식이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윤하진 하사. 이 병사는 왜 때렸습니까?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으니까 때렸다? 목격자니까? 예. 김태식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주임원사라니. 오태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나가세요. 보기 싫습니다. 헌병들이 오태신을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김태식과 유성만 남았습니다. 사부님, 김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슨 말? 군대는 국민을 지키는 곳이지 자기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고. 유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벌써 30년 전이군. 그때 사부님께서 군의 비리를 뿌리 뽑으셨죠. 김태식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도 그때 사부님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태식아. 예. 그때 내가 널 살렸던 거 기억하나? 김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죠. 회상. 30년 전. 당시 김태식은 젊은 소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성은 준장으로 사단을 지휘하고 있었죠.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급품 비리, 상급자의 압력, 조직의 은폐. 젊은 김태식은 그걸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 장교들이 막았죠. 태식아, 그냥 넘어가. 하지만 이건 명백한 비리입니다. 알아. 근데 넌 이기지 못해. 조직이 너보다 크거든. 그래도 입 다물어. 내 앞길 생각해서라도. 김태식은 고민했습니다. 정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타협할 것인가. 그때 유성이 나타났습니다. 김소령. 예, 장군님. 내가 들으니 자네가 비리를 고발하려 한다면서? 예. 그럼 해. 유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의가 뭔지 아나? 예. 그럼 그대로 해. 내가 뒤를 봐주지. 그 한마디에 김태식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고발했죠. 당연히 조직에 보복이 있었습니다. 상급자들이 압박했고 동료들이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유성이 막아줬습니다.
김소령을 건드리는 자는 나를 상대해야 할 거야. 유성의 한마디에 모든 압박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됐고 비리 조직이 무너졌죠. 김태식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이란 이런 거구나.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라는 걸. 그 후로 김태식은 유성을 스승처럼 따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김태식은 참모총장이 됐고 유성은 예비역이 됐죠. 하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했습니다. 회상 종료. 현재 사부님, 김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사부님이 안 계셨으면 전 아마 굴복했을 겁니다. 아니야. 넌 그럴 애가 아니었어. 하지만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유성이 김태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식아, 이제 내 차례야. 예, 저 아이들, 서연이와 하진이, 그 아이들을 지켜줘.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유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부대를 다시 세워줘. 제대로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식이 격려했습니다. 유성도 답례했죠. 예비역과 현역, 스승과 제자, 30년의 세월을 넘어선 신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떠올랐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부대 강당, 15사단 전체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앞에는 김태식 총장이 서 있었고 옆에는 안보사 수사관들이 도열해 있었죠. 긴장감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간부 여러분, 김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오태신 주임원사를 비롯한 6명의 부사관이 2년간 보급품을 횡령했습니다. 규모는 총 12억 원. 민간업체와 결탁하여 신품을 빼돌리고 중고품으로 대체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식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사단장도 이 비리에 연루됐습니다. 뭐? 사단장님이. 충격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차명 계좌로 돈이 흘러갔고 보고서 조작에도 관여했습니다. 김태식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서연 대위 폭행 사건입니다. 오태신 원사와 부사관들이 이 대위를 집단 폭행했고 이를 사고로 조작했습니다. 목격자인 윤하진 하사도 함께 폭행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 이하 간부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여러분, 김태식이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동료를 때리고 진실을 숨기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익을 채우는 게 군대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김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군인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김태식이 선언했습니다. 오태신 원사와 관련자 전원은 군사법원에 회부됩니다. 박 소장은 직위 해제되고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대는 전면 재편됩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할 것이고 지휘 체계가 재정비될 것입니다. 보급 정비 라인은 완전히 투명화됩니다. 그리고 김태식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서연 대위에게 공식 사과하겠습니다.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멍이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군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죠. 모든 간부들이 서연을 봤습니다. 어떤 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어떤 이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김태식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경례했습니다. 참모 총장이 대위에게 경례를 한 겁니다. 이서연 대위. 예. 예. 서연이 황급히 답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위가 정의를 지키려다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위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용감했습니다. 김태식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비리를 보고 외면하지 않았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진실을 지켰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입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간부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그 박수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짝짝짝짝짝. 결국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웠던 며칠, 고통스러웠던 시간, 모든 게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군사법원, 오태신과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오태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보급품 횡령, 장교 폭행, 증거 인멸, 허위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오태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다른 가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에서 5년까지 각자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 소장, 피고인 박영수, 비리 묵인 및 은폐, 허위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군에서의 모든 직책은 박탈되며 즉시 전역 처분합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군인 생활. 그게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유성이 오태신과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오태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군님, 난 장군 아니야. 예비역이지. 유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유성이 오태신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그리고 윤하사한테 사과해야지. 넌 군인이 뭔지 몰랐어. 유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경력이 오래됐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야. 정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게 군인이지. 넌 그걸 잊었어. 아니, 처음부터 몰랐을지도 모르지. 오태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년. 그 안에서 생각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유성이 돌아섰습니다. 오태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같은 시각 15사단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했습니다. 이진수 소장 50대 초반의 베테랑 지휘관이었죠. 여러분, 이 소장이 간부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대를 다시 세우러 왔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이 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부대, 그런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대위, 이 소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예, 대위를 정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예, 서연이 놀랐습니다. 정비과장은 소령 보직이었거든요. 조기 진급 심사도 추천하겠습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이 소장이 웃었습니다. 용기 있는 군인이 대우받는 부대, 그게 제가 만들고 싶은 부대입니다. 서연은 감격해서 경례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15사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비창고는 투명하게 운영됐습니다. 모든 물품의 입출고가 전산으로 관리됐고 정기 감사가 실시됐죠. 보급 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물건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위님, 하진이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정비 실적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수고했어, 하진아. 서연이 웃으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진이도 이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대위님, 응? 대위님 덕분에 다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무슨 소리야? 하진이도 같이 싸웠잖아. 아니에요. 전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위님이 아니었으면 전 그냥 계속 묻고 살았을 거예요. 서연은 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진아, 우린 둘 다 용감했어.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알았지? 네. 대위님.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비고에 들어왔습니다. 김태식 총장이었습니다. 차렷. 모든 병사들이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편이에요. 김태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다가왔죠. 이 대위. 예, 총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예.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았죠. 이 대위. 예. 조기 진급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정말입니까? 다음 달부터 소령입니다. 축하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요? 합참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서연이 놀랐습니다. 합참, 합동참모본부, 군의 최고 기관이었죠. 저 같은 사람이요? 그럼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태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앙에 있어야 군이 바뀝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합참, 군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총장님, 예, 죄송합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김태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이곳에? 네. 서연이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아직 완전히 변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떠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서연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고 싶습니다. 여기서 직접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김태식은 한참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역시 칠성 장군의 며느리답군요. 예, 당신 시아버님도 그랬습니다. 김태식이 과거를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승진보다 현장을 택한 분이었죠. 아버님이요? 네. 그분도 젊었을 때 중앙으로 가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부대에 남았습니다. 몰랐어요. 변화는 중앙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죠. 김태식이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위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다만, 김태식이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경례를 나눴습니다. 김태식이 떠나고 서연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부대를 바라봤죠. 이곳을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죠.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6개월 후 15사단은 모범부대로 선정됐습니다.
투명한 보급 관리, 공정한 인사, 상호 존중의 문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엔 서연이 있었습니다. 정비과장 이서연 소령. 이제 그녀는 부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소령님, 병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연도 웃으며 답했죠. 다들 수고 많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위압적이고 폐쇄적이던 군대, 이제는 열려있고 따뜻했습니다. 정비고 앞, 서연은 새로 지어진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폐창고는 철거됐고 그 자리에 현대식 정비고가 들어섰죠. 밝고 깨끗한 시설, 최신 장비, 병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 대위님, 아니 소령님, 하진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진은 중사가 돼 있었습니다. 하진아, 뭐야? 오늘 정비 완료율 100%입니다. 정말? 네, 불량품도 제로고요. 서연이 활짝 웃었습니다. 다들 정말 잘했네. 다 소령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다 함께 만든 거지. 서연이 정비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강요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게 진짜 군대구나. 서연은 뿌듯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비고에 들어왔습니다. 소령님, 아, 사단장님. 이진수 사단장이었습니다. 소령?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국방부 장관님이 이 부대를 방문하신대요. 정말요? 네.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 사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대위, 아니 소령? 예.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대를 바꿔놓다니. 아닙니다. 다들 함께 노력한 거죠. 소령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사단장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장이 나가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구호가 울려 퍼졌죠. 하나, 둘, 셋. 활기찬 목소리, 건강한 에너지. 이제 정말 바뀐 거구나.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민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오빠 나왔어. 왔어? 오늘 좀 늦었네. 응. 장관님 방문 준비하느라. 그래. 수고했어. 민규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응. 근데 보람 있어. 서연이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그러게. 나도 그때 정말 놀랐어. 민규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잘 이겨냈잖아. 오빠 그리고 아버님 덕분이야. 아버지? 응. 아버님 안 계셨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규는 아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시지. 응.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말, 서연과 민규는 시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유성은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죠. 아버님, 오 왔구나. 유성이 흙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들어와. 차 준비해뒀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향이 퍼졌죠. 서연아. 네, 아버님. 요즘 부대 분위기 어떠냐? 좋아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서연이 활짝 웃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 다행이구나. 유성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응?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아니었으면 전 정말 괜찮아. 유성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당당해. 네. 그리고 서연아. 네. 유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예. 정의를 위해 싸우고 약자를 지키고 원칙을 지켜라. 네. 힘들 거야. 분명히. 유성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하지만 포기하지 마. 유성이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아버님, 내가 그랬고, 태식이가 그랬고, 이제 내가 그러고 있잖아.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규도 옆에서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가족인데. 유성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죠. 평화롭고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1년 후 15사단 창설 기념일. 부대 전체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죠. 장유성, 예비역 대장, 전설의 칠성, 연병장의 간부와 병사들이 도열했습니다. 유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차렷, 경례.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유성도 답례했습니다. 비록 예비역이었지만 그 자세는 여전히 군인이었죠. 유성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단장의 소개가 있었고 유성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군인 여러분. 유성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1년 전 이 부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리와 폭력이 있었고 정의가 무너졌었죠.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부대는 달라졌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부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유성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때문입니다. 유성이 서연을 봤습니다. 이서연 소령. 서연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 장교는 비리를 보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을 당하면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성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군인이란 무엇입니까? 계급이 높다고 군인입니까? 경력이 오래됐다고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유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40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걸 봤죠. 부조리도 받고 비리도 받고 불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성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었으니까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그리고 그 믿음이 옳았습니다. 유성이 서연을 다시 봤습니다. 이 소령이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죠.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경례했습니다. 유성도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정의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유성은 조용히 부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모든 군인들의 가슴에 남았죠. 그로부터 몇 년 후 서연은 중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죠.
하지만 15사단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연은 15사단을 다시 찾았습니다. 추억의 장소를 둘러보기 위해서였죠. 정비구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폭행당했던 그곳. 하지만 이제는 밝고 깨끗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소령님, 아니 중령님, 누군가 불렀습니다. 윤하진이었습니다. 이제 상사가 된 하진이었죠. 하진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이 반갑게 안았습니다. 잘 지냈어? 네. 중령님은요? 나도 잘 지내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일, 가끔 생각나요. 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응, 정말 힘들었어.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우리 둘 다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서연이 웃었습니다. 하진아, 네, 우리 잘 싸웠어. 네, 정말 잘 싸웠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정비구를 바라봤죠. 새로운 병사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활기차게. 중령님, 응? 이 부대가 변한 건 중령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우리 함께 한 거야. 네.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진아. 네. 서연이 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의를 지켜. 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네. 꼭 그럴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죠. 멀리서 구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건강하고 활기찬 소리.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유성의 말이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 말이 진실이었다는 걸.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진아, 나 이제 가봐야 해. 아, 벌써요? 응, 또 올게. 네, 조심히 가세요. 서연은 부대를 나섰습니다.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죠. 15사단. 한때 어둠으로 가득했던 곳. 이제는 빛으로 가득한 곳. 안녕. 서연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여전히 정의를 지키며 여전히 용기를 잃지 않으며 그렇게 서연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것을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인생 마이크 TV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